자, 이번 시간 이제 이모군란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267쪽이고요. 이모군란 들어갑니다. 자, 이모군란이라고 하면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의 난이지요. 그래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것이고 1882년에 있었습니다. 자, 1882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자, 1881년에 우리가 그 별기군이라는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별기군은 신식군대예요. 그렇죠? 새로 만들어진 신식군대고 민씨정부에서 이 신식군대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이 일본인 교관을 파견해서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시켰던, 그렇죠? 사관학교죠. 일종의 사관학교인데, 기존에 있었던 군대는 역시 신식군대니까 구식군대로 되겠죠. 그래서 5군형에서 2형으로 통합하고 이런 군인들이 있었으니 이것이 이제 구식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별기군과 그러니까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차이는 엄청나게 컸어요. 일단 그 신식군대에 대해서는 이 월급 그리고 보너스까지 차근차근 제때제때 꼬박꼬박 지급이 됐는데, 구식군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들의 월급을 아끼고 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한 13개월치의 월급까지 밀려버립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회사에서 1년하고도 한 달치 월급이 밀렸으면 회사 다닙니까? 못 다니는 거죠. 이건 뭐 난리 나는 거예요. 뭐 법적 분쟁 들어가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13개월치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막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속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좀 인간적으로, 그렇죠? 생각이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야, 얘들아, 니들 일단 급한 대로 1개월치 식량을 먼저 줄 테니까 요거 먹고 조금만 참아 라고 하는데, 이때는 다 곡식으로 주잖아요. 근데 이 곡식을 받아서 그래, 한번 내가 참는 데까지 한번 참아볼게. 그래서 여보 마누라, 내가 월급 가져왔으니 요걸로 끼니 때웁시다 라고 해서 딱 열었더니, 예전에 조선 후기 때, 그죠? 조선 후기 때 그 환곡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막 모래하고 다 섞여 나가지고 이거를 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라 그러면서 들고 일어난 요것이 이모군란입니다. 자, 그래서 267쪽의 양괄호 1번에 배경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군제개혁 그리고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대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열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쪽에 한번 보세요. 268쪽에 보시면 군인들이 봉기했죠. 그래서 거기 판서로 미리 보기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 군인들이 봉기했습니다. 그래서 열받았어요. 쳤다라는 거죠. 어디로 칩니까? 일본 공관으로 갑니다. 일본 공사관으로 가요. 공관으로 가서 일본 공관을 습격해요. 이 모든 거는 다 별기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길로 가서 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시 선해청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선해청에서 곡식 창고잖아요. 예전에 선해청 하면 그 대동법,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곡식 창고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곡식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거 월급 가지러 간다 그러면서 이제 털어버리고, 그리고 각 관아에 무기고를 습격해요. 그래서 무기고를 습격해서 이 무기를 챙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쪽 부대는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에게 가서 왜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이 구식군대를 왜 엄청나게 애정을 보이고 있죠. 이 구식군대가 뭐였어요? 예전에 그 1860년대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천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한테 가서 저희 좀 도와주시죠. 흥선대원군이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경복궁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장악해서 이 모든 건 누구예요? 민씨정부잖아요. 그렇죠? 민씨정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성황후 민씨를 찾아가는데, 명성황후 민씨는 벌써 충주로 도피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마당에, 자, 그 일본 공관으로 뛰어간 이 군인들. 그래서 일본 공사 하나부사가 있어요. 이 하나부사를 죽여야겠다. 그랬는데 이 하나부사는 그 소식을 알고 벌써 도망가고 있죠. 저놈 잡아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천까지 갑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밀항을 해서 일본으로 살아 돌아갔어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쉽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명성황후 민씨, 그렇죠? 충주를 피난을 갔는데 이 명성황후는요, 이때 누구에게?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이 나라에 지금 군란, 정변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있는데 청나라는 오케이, 땡큐지요. 왜? 안 그래도 일본 놈들 1882년이잖아요. 일본 놈들 설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얘들 도와주면 그리고 또 왕비가 도와달라고 했으니 이게 보통 일이냐? 우리가 도와주고 우위를 점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갑니다. 그래 경복궁에 장악했더니 고종이 네 이놈들 니들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호통을 치겠죠. 근데 고종한테 이제 무릎 꿇고 얘기하는 거죠. 전하, 이래 해서 우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그러냐, 니들 잠깐 기다려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흥선대원군에게. 아버지, 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의 부대가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좀 진압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당당히 경복궁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예전에 있었던 구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복권을 해요. 복원을 시켜버리고 명성황후 민씨가 개방 정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싹 다 이 며느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싹 다 바꾸는데 이러한 시점에 들어서 청나라 군대가 경복궁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와, 이 경복궁은 당시에 90군인들이 포위하고 있었고요. 이때 청나라 군대가 90군인을 싹 다 몰아내면서 진압을 시켜버리는 것이 이것이 이모군란입니다. 그렇죠? 자, 이모군란. 그런데 우리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보다 이 전개 과정보다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봐요. 그래서 자료는 이런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들고 일어났다. 혹은 이런 전개 과정을 자료로 줍니다. 이 어떤 과정이냐 이건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전개 과정을 주고 그 다음에 결과 이 사건의 다음 자료 혹은 다음 사건의 결과 영향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 나타난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봐요.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일본도 있고 청나라도 있어요. 자, 일본 놈들은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들이 어디요? 일본 공간을 습격했고요. 그리고 일본 공사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 잘 됐다라는 거죠. 야, 니들한테 우리 영사관을 맡겼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 니들은 역시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를 파견해서 이 우리나라 공사관은 우리가 지킬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군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돼요. 일본군의 주둔이 있었던 일이 재물포조약입니다. 이 재물포조약은 왜 일어났어요?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애들이 또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하자라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조일 수호조규 부록 있잖아요. 1876년에 체결했던 조일 수호조규 부록에 거류지 설정이 있었어요. 이 거류지 설정을 심리로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50리로 바꾸고 1882년에 50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100리로 바꾸자. 이 단서 조항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2년 뒤에 자동으로 바뀌는. 그러면 이것이 언제입니까? 1884년에 자동으로 이제 100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류지 제한이 예전에 10리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10리 안밖에 못 갔어요. 근데 이 100리라고 하면 얘기는 틀려지는 겁니다. 인천에서요. 서울까지의 거리가 40km예요. 그러니까 이게 40km죠? 그럼 뭐예요? 인천에서 정박해서 어디든 실질적으로 다 다닐 수 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류지 제한이 없어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을 하는데요. 또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체결을 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내용을 체결을 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조일 무역규칙이라고 1876년에 체결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한 게 있더라. 무관세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관세는 우리가 지급해줄게. 그래서 관세 조항을 싹 집어넣어요. 대신 관세도 집어넣고 그리고 또 방공령이라는 것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방공령이 뭐냐면요. 자, 이 1876년에 조일 무역규칙을 체결했잖아요.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으로. 그때 뭐가 있었냐면 무관세, 무왕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땅에, 조선 땅에 쌀이 너무 유출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일본에 유출이 되다 보니까 쌀값이 폭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 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니까 일본 놈들이 요걸 집어넣어줘. 이게 뭐냐면 방공령. 자, 니네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동네에 먹고 살 쌀이 없을 정도로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대비해서 한 달 전에 우리한테 통보를 내라. 방공령을 하겠다. 그럼 뭐예요? 곡식의 유출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 고맙네 라고 하지만 이 다음이 얘들의 본심이죠. 이때 최애국 대우를 집어넣습니다. 대신 우리한테 최애국 대우 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애국 대우가 이때 들어가요. 이 일본 놈들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무수히 숱하게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자, 그렇다면 청나라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청나라는요. 이때다 싶어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합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 청나라 애들이요. 일본 놈들은 자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했죠. 조일 무역규칙 이런 것들 체결하면서 애들이 막 들어와서 상행위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청나라 사람들은 조선에 들어와서 상행위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계속 있다가 야 우리가 도와줬지? 큰 거 좀 줘봐. 그래서 청상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거죠. 청상인은 이제부터 아무데나 와서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선 내부에서 조선에서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일본 놈들도 상권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청나라 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상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도 난 더 먹어야지. 얘들도 더 먹어야. 막 먹으면서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땅에서 지들이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일 상인 간의 경쟁적인 상권 침탈이 시작됐다. 그 계기가 뭐냐?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답이에요. 그래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나오면 이 결과는 뭐예요? 청일 상인 간의 경쟁적인 상권 침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청나라가 그냥 있을 수 없죠. 내정 간섭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정치적인 간섭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젠창, 멜렌더로프, 위안스카이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정치적으로도 간섭들을 고정이 이거 좀 시행하자라고 하면 전하 이러시면 안 되죠. 청고문이 파견되면서 청나라 고문이 내내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면 막 설명하는 거죠. 외교 문제에 있어도 전하 그러시면 안 되죠. 왜 마음대로 하십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셔야죠. 뭐 내정 간섭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68쪽에 이모군란의 결과 설명을 드렸고요. 재물포조약, 조일수호조약, 그리고 조일통상장정, 그리고 청나라의 관계에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그렇죠? 그래서 청상인의 특권 허용, 내정간섭 됐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요. 1880년대 들어오면서 이모군란 터지고 아주 난리가 났죠. 자, 이렇게 되는데 2년 뒤에는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애들, 일본 애들이 군대들이 또 주둔하고 그리고 상인들이 주둔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막 그 외국인들이 막 주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엄청나게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개화 세력으로 눈을 잠깐 돌려보자라는 거죠. 1870년대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박규수, 개화 사상의 성각자, 그리고 오경석, 유홍기. 자, 이는 양반이고요. 그렇죠? 오경석, 유홍기, 이들은 중인 출신인데 이들이 제자를 엄청나게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70년대 가면서 1870년대 후반 되면 기화사상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1880년대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중앙정계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다수가
개화 세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개화 세력이 바뀌니까 이제부터는 자, 우리가 추진했던 대로 무엇을 하자? 개화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화를 하는 것은 뭐 논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어요. 이제 개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온건파가 생기고요. 온건개화파 그리고 급진개화파들이 생깁니다. 자,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누가 다수 같습니까? 온건, 기성세력, 그렇죠? 급진파는 급하니까 소수 세력이고 누가 나이가 많을 것 같죠? 온건파, 그렇죠? 그 온건파와 급진파가 개화 방법을 놓고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데요. 말 그대로 싹 다 뒤집어 엎자. 왜 그러냐? 천천히 가자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들의 개혁 모델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자, 온건개혁파는 청나라를 모델로 했어요. 청나라는 양무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무운동이라고 하면 중체서용이라고 해서 중국, 몸체. 그러니까 몸뚱이는 중국 몸뚱이고 서양의 기술을 쓰자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정신을 중국 그리고 서양 걸로 쓰자. 이게 청의 양무운동이에요. 그런데 급진파는 그렇지 않았어요. 싹 다 뒤집어이지 무슨 소리 하냐? 이것이 메이지 유신이죠. 예전에 지금 있었던 이 제도를 이어가서 그대로 가자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고쳐야 저 일본처럼 강한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청의 양무운동은 자 얘들은 그렇죠? 그래서 전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전제 왕권 쪽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펀군주제입니다. 이펀군주제. 여러분 이펀군주제라고 하면 자, 군주는 있어요. 왕은 있죠? 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헌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군주도 법을 지켜야 되는 그렇죠? 아무래도 왕권을 조금 제한하는 쪽이 급진개혁파. 왜냐하면 이것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청나라를 4대해야 된다 쪽이고 무슨 소리냐? 청나라 이따위 거 필요 없다. 청나라는 4대하면 안 된다라는 쪽이죠. 우리 자주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 투닥투닥 하는데 누가 이겨요? 이쪽이 엄청나게 우세하지요. 그렇죠? 왜? 이 어린 것들이 모르니까 막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급진파는 불만을 갖게 되고요. 급기야는 이 고종이요. 김옥균을 부릅니다. 김옥균을 불러서 야, 옥균아,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개화 정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조금 돈 좀 빌려와봐. 그러면서 차관을 빌려오라고 하는데 이때 일본 애들한테도 가요. 그리고 뭐 미국한테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러면서 차관을 빌리러 다니는데 다 거절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빌려줘? 니들 그 국가 신용도가 너무 낮아. 안 해줘. 라고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조선은 청의 수준에 떨어졌잖아요. 청이 내정간섭 막 하고 막 그러는 타이밍이란 말이죠. 그런데 1884년에 엄청나게 큰 일이 터졌으니 이것이 청나라와 프랑스의 전쟁이 터졌어요. 자, 본토에서 전쟁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조선에 있었던 청나라 군대가 싹 다 빠지기 시작해요. 이거만큼 좋은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일본 놈들이 급진개혁파를 부릅니다. 야, 얘들아 일로 와봐. 야, 지금 새로운 조선 속으로는 일본이죠. 일본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죠? 급진개혁파. 그렇지.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런데 얘들 때문에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 어때? 라는 얘기를 하죠.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빌려주고 그리고 니들이 필요한 거 힘도 빌려줄게. 군대도 빌려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지금 타이밍에 밀어붙여봐. 고맙다. 그러면서 급진개혁파들이 모여서 회의하기 시작하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합니까? 쳐야지요. 우리 군대도 있고 돈도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강한 급진파가 됐으니까 온건파를 습격합시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188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우정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우정국.
우체국이죠. 그래서 우정국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근대적 우편 사무가 시작되는데 우정국을 개국하는 축하연이 벌어집니다. 아주 신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정부의 고관들이 다 모여서 야, 드디어 우리도 우체 사무가 우편 사무가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축하주를 마시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 이 날을 우리가 거사일로 잡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 온건파들이 대부분 다 고관이잖아요. 딱 이렇게 있을 때 급진파가 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정국을 싹 다 포위하고 이때 여기에서 칼부림이 나는 겁니다. 빵빵빵하고 칼 하면서 싹 다 정적들을 제거하는 이것이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이다라고 해서 갑신정변이 시작되는 겁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급진파는 여기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자, 이제 개화당이다. 우리는 개화당이고 개화당이 만든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해서 개화당 정부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기에서 개화당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변란이 있을 때 있죠. 우정국을 습격했을 때 이때 동시에 어디로 가냐면 당시에 궁으로 궁으로 쳐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궁으로 달려갑니다. 당시에 궁이 어디예요? 창덕궁이잖아요. 그렇죠? 창덕궁으로 가서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얘기합니다. 아, 전하, 이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변이 일어나서 저기 막 불타고 있잖아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불타고 있는 게 지금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전하를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경우궁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어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과 왕비를 옮기는데 여기 작은 궁이에요. 더욱더 작은 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 가지고는 포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궁으로 옮긴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명성황후가 좀 이상하죠. 알고 봤더니 얘들이 지금 다 저질러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 마마 그걸 뭐 아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명성황후는 바로 어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청군의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청나라에서 이거는 이거고 그러네 얘들이 빠졌다고 일본 놈들이 다시 와? 아, 조선도 버릴 순 없지. 그래, 좋다. 우리가 도와주는데 봤더니 이 쪼만한 거야. 그러면 입구가 좁으면 아무리 많은 대군이라도 입구 좁은데 일렬로 들어가면 다 몰살당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터가 넓은데 창덕궁으로 다시 이어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통보를 보내니 이때 이제 명성황후가 딜을 하기 시작해요. 급진파. 야, 니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아,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미는 것이 14개조 정강이지요. 자, 이 14개조 정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내밀었더니 고종이 이 내용을 싹 다 읽고 그래, 내가 승인하마. 그러면서 왕이 직접 승인해 줍니다. 승인해 주는데 조건은 다시 이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드가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개화당이 성립이 됐고 개화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합법화가 됐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269쪽에 그 칠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14개조 정강의 내용 있죠. 청과 4대 관계를 끊어야 된다. 경찰제도 실시하고 인민평등권, 평등한 세상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상한데요? 들어보세요. 평등한 세상 지금 노비제도 다 없어졌어요. 평등한 세상 됐고요. 지조법이라고 해서 그냥 세금 그것도 이제 바꿨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내각 중심 정치. 그러니까 내각 중심이라고 하면 이제 정치는 왕이 직접 하는 전제 왕권이 아니고요. 신하들과 논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입헌군주제적으로 바뀌는 거고, 능력에 따라서 과거제가 철폐되면서 능력에 따라서 하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바꿨다라는 건데, 보세요. 와, 그러면 새 세상이 열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화당 정부가 새 세상, 그래 만민평등한 세상이 딱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세상 3일 뒤에 이 청나라 군들이 들이닥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갑신정변인데요. 자, 역시 갑신정변도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 과정이라든가 이 갑신정변은 배경,
우정국 개축하연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온건파 급진파 이거, 그리고 결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이 체결됩니다. 한성조약. 자, 여러분 한성조약이라고 하면 한성에서 있었을 것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공사관이 또 습격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도 피해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배상금 지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성조약 체결하고 일본한테 또 뜯기고, 자, 그리고 이 텐진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는데요. 청나라 애들이요, 일본 애들을 부릅니다. 텐진이 이 청나라잖아요. 그렇죠? 중국. 그래서 텐진으로 불러요. 야, 니들 일로 와봐. 일본 애들이 왜 그러세요? 야, 봤지? 뭘 봤습니까? 니들 여기에서 일본 놈들 같이 있었잖아.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우리나라 군대가 갔을 때 니들 군대하고 우리나라 군대하고 붙어버렸으면 이게 뭘로 이어져? 전쟁이 이어지는 거야. 그럼 왜 다른 나라에서 우리끼리,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일 가지고 우리끼리 싸워? 전쟁 터질 뻔했잖아. 시겁했잖아. 어쩔 거야? 그러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 체결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체결한 것이 텐진조약인데, 첫 번째, 양국군은 공동 철수한다라는 거죠. 조선에서 싹 다 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변란이 생겨가지고 또 얘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쩔 것이냐라는 거죠. 그때 가만히 있어봐. 그때는 어떻게 할까? 야, 그러면 서로 통보해주자라는 거죠. 서로 통보해주자. 만약에 조선이 우리한테 도와달라라고 하면 우리는 니들한테 통보해줄게. 거꾸로 그런 일이 있으면 니들도 우리한테 통보해줘라는 거죠. 그래서 앞잡다서 갑신정변의 결과 갑한텐이라고 기억하세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그렇게 외워요. 자, 갑한텐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국군의 공동철수, 그리고 조선의 군대 파병 시에 서로 알릴 것을 약조하는 조약, 텐진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조금 있다 청일전쟁이 터지는 그 계기가 되는 조약입니다. 자, 이제 270쪽의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외 정세를 한번 봅시다. 자,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 정세 배경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의 국제정세. 열강의 침략 전쟁은 갑신정변 후에 더욱 가속화됩니다. 자, 조금만 지우고 할까요? 조금만 지우고. 자, 이제 우리가 1882년 이모군란과 1880 죄송해요. 1884년 갑신정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 1884년 갑신정변 이 끝난 바로 직후에 이 조선이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조선입니다. 자, 위에 러시아가 있죠. 자, 저쪽에 청나라가 있고요. 이쪽에 일본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갑신정변. 그러니까 이모군란 터졌죠. 이모군란 터졌을 때 일본은 공격했고 청나라 애들이 또 와서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믿었던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니까 짜증이 났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4대 하는 관계니까 청나라 도와달라고 했고 갑신정변 터졌습니다. 역시 일본 놈들이 와서 까짝댄 거예요. 조선이 열받으니까 또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가지고 청나라 일본이 계속 협공하는 이런 모양새가 벌어지잖아요. 조선의 고종과 그 명성황후 민씨는 화가 나지요.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는 분명히 청나라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일본 놈들은 왜 이렇게 덤비는 거야? 이런 관계인데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있으면 청나라도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일본 놈들은 언제든 우리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고종과 명성황후는 실에 빠지죠. 어떻게 할까?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제일 견제하고 있었던 세력 러시아가요. 제일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죠. 절대 안 내려와요. 러시아가 남한다며. 근데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명성황후가 러시아와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시도한 결과 조러 통상조약을 체결해요. 조러 통상조약. 그래서 1884년에 조러 통상조약을 체결해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 베베르를 직접 궁으로 불러요. 그래서 명성황후 민씨와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하고 친교 관계 맺자라고 하면서 조어로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일본하고 청하고 이 뭐 하는 짓이야? 조선이 갑자기 러시아를 끌어들이네 이러고 있을 때 이 아래 거문도라는 곳에서 이상한 일이 또 생겨버립니다. 갑자기 영국 놈들이 거문도를 습격해요. 그래서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밀턴 항이다라고 명명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해밀턴 항이라고 명명하다. 명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지들이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부른다. 그래서 명명하다는 건 지들이 그냥 거문도를 우리 거문도를 가지고 해밀턴 항이라고 이름 붙이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얘들이 여기에다 포대를 설치합니다. 근데 이 포가요 조선을 향하고 있어요. 웃기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그래요. 야 우리랑 니들하고 그 친구 관계 아니야? 조영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이에요. 그렇지. 근데 니들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총구를 우리한테 겨눠? 아, 그게 아니고 니들 피해봐. 싹 피하니까 뭐가 보여요? 러시아가 보이죠. 러시아를 치려고 하는 거야. 왜 러시아를 쳐? 야, 러시아가 남하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견제해 주려고 온 거야. 조선이 황당하죠. 이 사건을 가지고 거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거문도 사건이 벌어졌어요. 거문도를 불법 점령을 했어요. 영국 애들이. 그러니까 조선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했다고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뭡니까? 지금 보면 조선이 청나라 일본한테 뜯기죠. 러시아까지 들어와서 뜯기게 생겼는데 저 제3자가 봤을 때는 나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벌써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이게 1885년에 있었는데 87년에 나가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안 나가. 그러니까 조선은 이건 뭐야 얘들. 그래서 러시아하고 더욱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야 우리 비밀로 협정을 맺자. 아무도 몰라야 돼. 그거 뭔데? 만약에 우리 나라에서 변란이 생기면 니들 함대를 출격을 해가지고 우리 좀 도와줘. 러시아에서 손해볼 거 없죠?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 러시아에서 군대를 몰고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실을 청나라가 알아버렸어요.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야 뭐가 어째? 이 말도 안 되는 끊어! 그러면서 폐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청나라가 더욱더 강력하게 조선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의 대외 상황입니다. 참 그렇죠. 지금 보세요. 270쪽 보시면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 정세 이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양바로 2번에 부들러, 그러니까 당시에 독일 사람인데요. 부영사관 그 부들러가 조선에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외국 사람들 이 모습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하 이건 안 됩니다. 영세 중립을 선언하소서라고 하면 중립국론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명성황후는 얘는 또 왜 나서서 난리야 라고 하면서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부영사관 부들러가 중립군을 외쳤고요. 중립국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을 유럽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유길준이에요. 이 유길준 부랴부랴 짐을 싸고요. 지금 조선이 위기에 빠졌구나. 그러면서 들어와서 똑같이 중립군을 얘기합니다. 중립국을 그 선언하소서라고 하니까 너까지 왜 그래? 그러면서 둘 다 거절돼 버렸죠. 그래서 이 중립국론은 이 이후에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시야를 조금 바꿔서요. 우리가 개항 이후에 국내외 사회 경제 변화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270쪽 맨 아래에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일본 상인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개항 초기 심리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1876년에 일본과 거류지 제한이 심리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조선과 일본 상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역이 됐느냐 보자라는 거죠. 자, 이제 일본 놈들이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자, 조선에 딱 들어왔는데 어디? 심리예요. 4km밖에 못 가죠. 4km 이내를 못 가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조선에 들어오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일본 애들은 분명히 이쪽에까지 가서 물건을 사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조선의 토착 상인들이 생깁니다. 이제 예전에 조선 후기 포구상권 누가 있었죠? 객주, 여각, 주모, 그렇죠? 주막들이 막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 주변으로 막 들어서는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죠? 일본 사람들의 숙박을 담당하고 금융 이런 것들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얘들이 여기에서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사와야 되는데 그때 누가 달려가요? 보호부상들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보호부상들이 여기에서 니들 여기에서 이거 내가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일본 애들은 여기 주막에서 묵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얘들이 갔다 와서 팔지요. 일본 애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무역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1876년에는 객주 여각 보부상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이런 경제 상황이었다면 이제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무엇이 체결됐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거류지가 또 일본과의 거류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84년까지 해서 몇 리? 100리. 다시 얘기하면 거류지 제한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과 일본 상황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그렇죠? 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애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 조선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조선과 청나라, 일본 상인. 자, 일본 놈들과 청나라 애들이 종로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상권을 확대하고 되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그 민간 토착 상인들, 객주, 여각, 보부상 이들은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들이 갑자기 우리가 직격탄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여기에서 이윤을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도태돼 버려요. 왜? 일본과 청나라의 물건들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세금도 뭐 싸게 매기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엄청나게 좋다 보니까 조선의 그 간해수공업 이런 건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들 거만 팔리게 되니 우리나라 상인들이 다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락하면서 이 상인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자. 그러면서 상회사, 서로 회사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합, 이런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묶이게 돼요. 묶이게 되는데도 얘들의 물건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이제 우리 토착 상인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청나라 상인 물러가라, 일본 상인 물러가라 그러면서 와 하게 되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상권 수호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상권 수호 운동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271쪽 양괄호 2번에 이모군란 이후에 청일전쟁의 청일상인의 경쟁. 동그라미 1번 배경이죠. 기억번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래서 이것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청일 상인의 경쟁 심화입니다. 그렇죠? 자, 니은번 조일통상장정. 그래서 최국대원 이거 다 설명했던 거고. 동그라미 2번 청일전쟁 이후에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싹 다 밀어내요. 이제 1894년에 일본 애들이 이기면서 일본 애들이 청을 몰아내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 경제를 다 독점하게 되는 것이 1894년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칠판 아래에 보시면 3번에 조선의 대응 나오죠. 외국 상인의 내륙 진출로 타격을 입고요. 각종 상회사 및 회사를 설립하자는 운동이 있으니 이것이 보다 상권 수호 운동이다. 자, 양괄호 4번에 이제 방공령 사건이 있는데요. 자, 방공령 사건은 방공령은 누굴 위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를 위한 거죠. 그렇죠? 조선을 위한 건데 이것이 또
잘못 또 시행되면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함경도에서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쌀값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쌀값 폭등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조사해봐 그랬더니 쌀이 계속 유출이 되는 거예요. 왜 이래 이런 일 왜 있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9월 1일 날 방공령을 선포해요. 9월 1일 날 방공령을 선포했는데 어디 우리나라의 외교부 외화문에다가 9월 1일 날 통고를 합니다. 이 외화문은 절차에 의해서 서류 정리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 통고를 하는데 조금 늦게요. 17일 날에요. 일본 놈들이 이 내용을 알고요. 알았다. 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일본 입장에선 언제 시행해야죠? 10월 17일 날 시행해야죠. 왜요? 쥐들이 통보받은 게 17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함경도에서는 언제 시행합니까? 11월 1일 날 시행합니다. 잘못됐잖아. 일본 애들이 따지기 시작하죠. 따졌어요. 정부에다 따집니다. 정부가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서 야 니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함경도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절차 다 지켰고요. 우리 백성들 다 굶어 죽일 수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더욱더 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와! 일본 정부에서 조선 정부에 니들은 말로 하면 안 되겠다. 야 계약서 갖고 와. 그래서 계약서를 들이미니까 분명히 어떻게 돼 있어? 10월 17일 날 해야 되잖아. 지금 잘못된 건데 니들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동안의 손해배상 우리가 손해가 엄청 커. 그러니까 이거 손해배상하고 그리고 방공령 있다 있고 빨리 철회시켜 라고 하면서 이대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공령도 철회되고 그리고 이 동안에 있었던 손해배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손해배상과 방공령을 철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방공령의 그 시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 손해배상은 누가 다 배상해야죠? 백성이 배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할까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 단원 들어가겠습니다.